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요즘 굉장히 힘든 시장 같은데 어떠셨나요? 힘들지는 않고요. 오늘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하락했습니다.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 시사, 그리고 암호화폐 급락에 따른 영향일까요? 일단 어제 시장에서 유럽이 장중에 갑자기 2.7% 정도 급락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때가 밤 10시 반 정도 전후로 해서 급락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비트코인이 326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폭락했었죠. 그것 때문에 빠진 거죠. 그렇게 해서 회복을 바로 조금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하락에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회복해가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중간에 회의록이 그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흔들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언급이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CNBC에서 그 보도한 내용이죠. 근데 그 내용도 거의 대부분 그냥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 뒷부분을 보면 이번에 그 고용 쇼크 그리고 물가 그거 나오기 전에 나왔던 회의록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아직 모른다, 이런 내용이 밑에 있었어요. 물론 그 내용도 기사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헤드라인이 첫 번째 테이퍼링 언급이라고 해서 아주 강하게 인식을 줬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그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테이퍼링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습니다. 분명하게. 언젠가는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때도 첫 번째 테이퍼링 언급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어제 나온 그 회의록은 시장에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빠진 거는 가상화폐의 급락 때문인데, 제가 그 2조 달러 넘었다고, 그 화폐 규모가 2조 달러 넘었다고 했을 때부터 이제 이걸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많이 빠지면 지금 시장을,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풀었는데, 물론 그 돈이 경제 여러 곳에 들어가겠죠. 근데 개인들이 그 받았던 돈들, 그 돈들 가지고 물론 가상화폐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가상화폐가 급락했어요. 그 돈이 사라져 버렸죠. 증발해 버렸지 않습니까? 어렵게 돈을 찍어서 풀었는데 그게 사라져 버리면 효과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뭐 물론 그런 직접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특정 자산의 가치가 급락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좀 영향을 크게 받았으니까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조금 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일본의 수출이 4월 수출이 38% 급증했다고 나왔고, 기계 주문도 3.7% 늘었다고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은 오늘 또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중국이 금리를 동결했죠. 3.85% 프라임론 대출 금리를 동결했는데, 중국 시장도 지금 주가 조작 논란 때문에 중국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중국이 그렇게 분위기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좀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대만이 회복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대만이 좀 빠졌다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회복을 못했다라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일 많이 매도한 거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기아차에서 리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 이렇게 자동차에 갑자기 많은 매도를 왜 할까? 뭐 도요타에서 그 일본 내 공장의 그 생산을 줄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포드가 미국 내 8개 공장을 중단하거나 감산하거나 뭐 그런 조치를 한다.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갑자기 지금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매도를 했을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일단 뭐 외국인은 비중 축소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다. 대신에 선물 매수를 해주면 그것도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데, 오늘 프로그램 매매 쪽에서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를 봤거든요. 저는 선물을 매수하면서 주식을 파는 거는 주식이 현재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차익 거래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매도 5천억이 비차익 거래였습니다. 일방적인 매도, 비중 축소라는 얘기죠. 말씀대로 외국인들의 코스피 매도는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수급이 불안정하다고 하셨는데 계속 그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일단 뭐 외국인의 수급이 불안정하니까 시장이 계속 이렇게 오늘도 등락이 좀 심했어요. 예. 개장하자마자 3,150포인트로 급락했다가 다시 3,174포인트까지 올랐다가 다시 3,140포인트까지 내렸다가 다시 3,162포인트까지 올라왔죠. 네, 이렇게. 뭐 수급이 불안한 게 가장 큰 요인이긴 한데 수급이 불안한 거는 지금 시장을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도 기관이 그 장중에 10시 정도에서 갑자기 매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매도가 나올 때 외국인 매도도 그 뒤따라서 한 3분 정도 뒤에 나왔고요. 그리고 선물도 같이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뭐 기관은 테이퍼링 아마 그 뉴스에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수급이 당연히 불안한 거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에도 삼성 주가의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자산 매입 축소 우려에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이번 주 예정된 반도체 회의 이후에 향방이 결정되는 것일까요? 일단 뭐 그 회의 때문에 뭐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밤에 반도체 회의가 있고 그리고 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때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투자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걸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올라서 끝이 났는데 상승률은 2%죠. 예, 상승은. 근데 전체 반등 폭이 4%가 넘습니다. 예. 미국 시장이 시작할 때 그때 유럽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전부 다 빠져서 시작했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2%가 빠져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해서 계속 일직선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4% 정도. 반도체 회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만일에 테이퍼링이 원인이었다면 미국 금리가 조금 올랐죠. 네, 조금 올랐다면 기술주가 약세여야 되겠죠. 네, 기존에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뉴스에 그렇게 나왔고. 그런데 하루 종일 올랐다라는 얘기죠. 네, 상당히 강하게.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기대를 좀 했었고, 대만 시장도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외국인들이 IT 그 장비 쪽을 많이 매수를 해줬어요. 오늘 한 600억 정도 매수를 한 것 같은데요. 반도체 장비, 그리고 뭐, 패키징, 소재, 뭐, PCB, 전부 다 매수가 조금씩 들어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흐름이었는데, SK 하이닉스는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또 오르질 못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뉴스 가운데서 한 가지 있었던 게 5나노급에서 삼성전자의 수율이 60%에 육박해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수율이 정상 품질을 만들어내는 확률 같은 건데요. 지금 5나노급에서 TSMC가 75% 정도 수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한 30%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60%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얘기죠. 네, 상당히 좋은 뉴스인데 파운드리 쪽에 삼성전자의 수주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는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반도체 회의나 정상회담 그때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 전후로 삼성전자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나온 뉴스는 백신 같은 경우 뭐 지재권 면제를 주장을 했었는데 G20 회의에서 그 회의가 할 건데 거기에 발표될 내용 중에서 자율적으로 허가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하고 이란하고 핵 협상에 대해서 복귀하는 거 그게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이든 대통령이 4번이나 전화를 해서 휴전을 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그런데 뭐 할 것처럼 내일이죠. 21일부터 휴전을 할 것처럼 그런 뉴스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도움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점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바닥에서 4% 넘게 급등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뉴스라고 생각됩니다. 연휴 사이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금을 다시 사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불안한 시장 속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아니고 JP모건은 얘기한 거에 금 있지 않습니까? 금 ETF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비트코인을 팔아서 들어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전통적인 금
쪽으로 옮겼다라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올랐고, 그리고 최근에 이슈들 그런 걸 봐서 이게 올라가기가 조금 지금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판단에서 한 달 전부터 옮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동하기 시작했다. 근데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금은 이제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그냥 그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자산이죠. 네. 금에 대해서 연준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내재적 가치, 그런 거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도 지금 산업용 금속들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금이 전혀 못 올라가고 있는 거는, 물론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런 예전처럼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금을 사는 그런 풍토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리고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와 대만의 비중을 줄여서 중국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외국인 직접 투자 비율도 급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안전자산입니까? 안전자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하고 대만보다 더 위험한 시장이죠. 그쪽으로 돈이 그렇게 수조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금에 산다고 해가지고 지금 위험자산을 회피한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같은 게 또 있었는데요. 댓글에 남겨주신 거 두 가지가 있었죠. 예. 하나는 제가 위기가 왔을 때 미국의 금리가 항상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로나 때도 1.5%라는 금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질문 주신 분이 자연재해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금리가 올라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작년에 코로나로 주가가 빠질 때 코로나의 확산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계속 고객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빠졌다고. 처음에 0.5% 인하를 하고, 그리고 며칠 뒤에 1%를 인하를 했어요.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인하한 건 지금 100년 동안 처음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 왔었죠. 그때 연준이 금리를 0.5%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1987년도 블랙먼데이 때 0.25% 인하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1.5%를 한꺼번에 내려버렸어요. 물론 연준이 경제 자체를 전체를 봉쇄를 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금리를 인하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은 소비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경제가 위험해질 것 같다 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선제적인 정책이 아니에요. 사후적으로 보완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1.5%를 내려버렸어요. 그때 시장에 전문 투자자들 사이에 엄청난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흔한 전염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1.5%를 내려버리니까 이거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매도가 폭증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1.5%라는 금리일 때 코로나가 터졌다, 그거는 그게 우연인지 알 수 없는데, 일단 그때 연준의 대응은 시장의 예측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대응을 했었다. 예. 그리고 지금 연준이 추구하는 목표는 고용과 물가 안정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반도체 부족 현상입니다. 예. 그 연준이 금리를 아무리 내리더라도, 돈을 아무리 많이 풀더라도 반도체 부족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준이, 제가 코로나가 앞으로 뉴스가 더 확산되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시장이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준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악재들로 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 경제는 지금은 무기 같은 거예요. 그 무기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기라면 그건 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경제 싸움이잖아요. 무기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절을 하는 거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갑자기 금리를 인하했을까? 그게 가장 큰 의문점이죠. 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그렇게 해서 주가가 폭락했을 때 제가 고객분들한테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왜냐하면 전염병 때문에 갑자기 멀쩡하던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거는 단기간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또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네. 네. 작년은 뭘 사도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시장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긴축을 해서 중국 시장이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품이 생길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조심을 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거품이 생길까 그렇게 조심을 하고 긴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품이 갑자기 그렇게 생기진 않습니다. 네. 근데 통화가 강세일 때 특히 예전에 일본 엔화가 강세일 때 그때 일본 시장에 부동산이 갑자기 이게 거품이 엄청나게 커졌죠. 그때 일본인들이 강해진 엔화를 들고 해외에 나가서 부동산을 막 샀어요. 예. 그게 자국에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죠. 그 통화가 강세, 환율상에서 통화가 강세일 때는 그걸 들고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이득을 본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안화가 강세잖아요. 네. 그럼 중국인들이 그 위안화를 들고 밖에 나와서 쇼핑을 해요. 자산을. 쇼핑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시장에 거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거품이 생기는 걸 미리 예측하고 그걸 다 방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품은 무방비 상태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너도 나도 시장이 불안하고 조심하는데 거품이 생긴다? 거품 잘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근데 통화가 강세일 때, 환율이 강세일 때 그런 여건이 있어요. 여건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거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게 되는 거죠. 외국인들의 달러가 계속 중국에 들어가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중국에 저축하러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투자하려고 하는 거죠. 어디에다 투자를 할까요? 네. 일단 그것 때문에 위안화가 강세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인들은 위안화를 들고 해외 쇼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품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회의 같은 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좋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반도체 기술주 쪽의 상승이 계속 꾸준하게 유지해 준다면 우리나라의 시장 반등도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 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